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트레지데이터 코리아의 고영혁입니다. 고객 데이터 플랫폼과 개인별 융합 데이터를 활용한 초개인화 글로벌 선도 사례들의 이제 성공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크게 지금 보시는 목차의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개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네. 사실 이제 개인화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우버 뭐 등등등, 애플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다 개인화를 되게 잘 해가면서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키워왔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는 되게 당연한 건데, 그럼 이제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는 그러면 저런 글로벌 초거대 기업들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저들과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사실은 현실적인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 98점, 99점으로 정말 잘하고 있다면은 지금은 되게 이제 기술이 또 발전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도 생기고 많이 공유가 되는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똑같이 98, 99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행히 그렇게 큰 투자를 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90점, 뭐 초중반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개인화라고 해서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는 거를 좀 보시면은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제가 이제 개인화라고 쳤을 때 제가 이거를 처음 한 3년쯤 전에 한번 해보고 캡처를 한 게 왼쪽이고 오른쪽이 제가 한 2주쯤 전이었나? 다시 한번 캡처를 떠본 거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검색어를 치면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검색 입력 패턴을 가지고 개인화를 해서 맞춤형 추천 리스트를 보여주는 건데요. 뭐 그렇게 많이 큰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고 개인화에 대해서는. 그 말인즉슨 여전히 개인화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가 잘하냐, 어떤 알고리즘을 쓰냐, 혹은 뭐 저 캡처를 보시면 보실지 모르겠지만 개인 화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색들을 많이 하시는 건데요. 사실 중요한 건 이 개인화를 위해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되고 뭐 어떤 기술이 좋고 어떤 솔루션이 좋고 이거보다 사실 원천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을 개인으로 봤을 때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고객한테 어떤 식으로 밸류를 전달해서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거나 고객과 릴레이션십을 강화해서 계속 로열티를 키워 나가느냐 이런 관점을 더 원천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과 기업들을 만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이 되고 원천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간과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막 첨단 트렌드의 기술에 이제 급급해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을 사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무슨 기술을 도입하고 뭘 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제대로 된 성과가 나는 거가 쉽지가 않고요. 어차피 비즈니스라는 거는 다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고객을 잘 이해를 해서 그 고객에 맞춤형 오퍼를 던져주면서 고객들에 대해서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어떤 식의 오퍼나 메시지를 던져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느냐가 제일 기본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소수의 감이라던가 아니면은 적당하게 이제 그냥 대충 논의해보고 공급자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고객에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써왔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보시는 것처럼 설문조사든 뭐 FGI가 됐던 아니면은 이제 UX를 전공한 저도 이제 HCR을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걸 공부한 사람들이 뭐 쉐도잉이라는 기법들을 써서 가만히 관찰을 하던 혹은 뭐 디자인 싱킹을 하던 아니면은 비싼 돈을 내고 리서치 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보고서를 받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바이어스, 즉 편향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과 자체가 특히나 설문조사 같은 게 되게 심하죠. 그런 것들을 없애고자 이런 디자인 싱킹이라는 여러 기법들이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저 기법을 누가 수행했느냐에 따라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는 기업 입장에서 되게 상향 평준화를 하는 식의 기법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가격이 있다 보니까는 이걸 수시로 돌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뭐 애플 이런 애들 이제 흔히 가파라고 GAFA 가파라고도 하는데 이런 애들이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맞춤형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버는데
거의 다 똑같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일 위에 이제 보시면 실시간 행동 로그 데이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전부 다 디지털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서비스에서 어떤 인터랙션을 했는지 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 육하 원칙 잘 아시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잖아요. 결국 누구나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왜인 거고요. 그 이유를 알아내면은 사실은 그 이유 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먼저 선점해 가거나 효과적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왜를 다들 알고 싶어 하는 건데 그 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 부분에 대해 정보를 얻어내고 근데 그 어떻게라는 거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쌓인다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흐름의 변화를 추적해 가면서 어떻게 즉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정보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가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한 식으로 이제 알아내게 되는데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뭐 쇼핑을 할 때도 보시면은 화면에 뭐가 떠 있는데 뭔가 누르면은 바뀌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무슨 결과값이 나오니까는 요거 한번 내가 가격 비교해 볼까? 결국에는 공급자가 깔아놓은 시나리오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그 시나리오 자체를 어떻게 서비스를 제대로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이 선택 가능한 행동 중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전부 다 데이터로 남기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지금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여러 가지 행동 로그들이 가능한데 저희 이제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CDP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행동 로그 하나를 잠깐 이제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로그들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 이거를 다시 한번 정제를 하고 분석을 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관점의 2차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저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육하 원칙의 하나하나 요소들을 다 프로파일링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개인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서비스에 뭐 하루에 1000만 명, 뭐 100만 명이 방문을 해. 뭐 한 명 와서 뭐 페이지를 10개를 봐. 이런 부분들이 흔히 뭐 PV나 UV나 체류 시간 혹은 뭐 전환율 같은 걸로 되게 많이 이제 업계에서 자신의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자랑하기 위한 지표들로 많이들 쓰이는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저 숫자만 데이터로 관리를 하셔서는 저거를 향상시키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고치지라는 거에 대한 단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과값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좀 더 원천 레벨에서의 데이터,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육하 원칙에서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디자인하고 남겨야 하지만 왼쪽에 있는 어떤 값이 떨어졌는데 오른쪽의 값들을 추적해 봤더니 뭐 때문에 떨어졌구나. 혹은 이게 이런 판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어주면은 어떤 식으로 왼쪽의 숫자들이 올라가겠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개인화라든가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DT 혹은 DX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 시장의 몇 가지 니즈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예전보다는 달리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빨리 변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도 수시로 바뀌고 한 명에 대해서 페르소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멀티 페르소나를 전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러 가정에서도 요새 어떤 고민들을 하냐면은 TV를 산 사람은 계속 TV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TV는 이미 사버렸고 그 다음에 뭐를 살지 즉 관심 있어 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페르소나와 관심도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게다가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 기업들조차도 웹이니 앱이니 다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즉 매장이라는 접점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 가지를 고객들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접점에서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다 분절되지 않고 한 큐에 볼 수 있는 니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뭐 좀 뻔한 그런 세그먼트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30대 과거에 흔히 이제 유행하던 뭐 30대 이상 뭐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뭐 연봉이 얼마 이상이면은 주로 어떻다. 뭔가 이런 류의 세그먼트들이 되게 좀 이렇게 유행처럼 많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어떤 세그먼트 즉 그 타겟팅 그룹을 잡을 때에 있어서 두리뭉실하고 크면 클수록 뭐라고 메시지를 던지거나 오퍼를 던질지가 점점 더 애매해집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뭔가 물건에 대해서 구매 관심이 있어 라고 하면 고객님 관심 있으세요? 좀 한번 사보지 않겠어요? 이 정도밖에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화면에 지금 왼쪽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정교한 데이터로 더 뾰족하게 특징을 잡아내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단순히 구매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제부터 몇 가지 경쟁 제품들을 비교하기 시작을 했다라던가 비교를 하긴 하는데 다른 요소들이 아니라 지금 가격만 들있다 체크해보고 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게 되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오퍼를 던져야 될지가 굉장히 쉽고 클리어해집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고객사들은 이 컨텍스트 모멘트, 어떤 맥락의 모멘트라고 정의를 하고 이 순간순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이 흐름에 맞는 오퍼를 개인화로 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니즈는 어떤 평균이나 총합 이런 걸로 이제 퉁쳐서 보는 지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광고라든가 마케팅 같이 돈을 쓰는 것들은 명확하게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냥 전체 총합, 아니면 전체 평균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평균의 오류 같은 것들, 대표값의 오류 값들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한 인사이트를 뽑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요소 단계별로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 명 단위로 전부 다 데이터를 엮어가지고 이 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얼마를 그 돈을 내셨고 앞으로 얼마를 돈을 더 낼지 예측까지 하는 부분들이 고객사들이 현재 원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어느 정도 디지털 마케팅을 잘 하신다는 곳들은 보통 저런 네 가지 단계 흐름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런 고객 데이터 플랫폼 같은 도구를 써서 고객에 대한 전방위 데이터를 통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AI나 자동화까지 활용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진화되는 니즈를 가지시게 되냐면은 일단 고객을 더 단순히 내부에 있는 CRM 데이터 같은 것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데이터가 통합이 됐다 보니까 고객을 더 다양하게 쪼개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쪼갠다는 자체가 세그먼트인 건데 이 세그먼트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뭔가 분석을 하거나 계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가짓수가 하도 많아져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다양한 세그먼트들을 내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머신러닝으로 네가 알아서 답을 좀 내줘라 라는 니즈들로 이제 니즈가 발생하게 되고요. 캠페인 실행 같은 경우도 워낙에 가짓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세팅한다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전체 툴에서 앞단에서 뽑아낸 수많은 마이크로 세그먼트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캠페인까지 그냥 실행이 돼버리는 걸 원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저 분석과 캠페인 결과 분석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툴이나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는 예를 들어 이번에 고객들한테 뭐 500만 통의 이메일을 보냈어. 근데 500만 통 중에 평균적으로 오픈한 비율은 뭐 4.5%고 그 이메일 안에 링크를 눌러서 우리 쪽에 들어온 전환율은 뭐 평균 0.8%야.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셔야 되냐면은 어떤 한 명이 언제 이메일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 연 거는 언제 열었고 근데 그때는 링크를 안 눌렀다가 두 번째로 열었을 때에는 이제 어떤 링크를 눌러서 그 뒤로 우리 쪽에 서비스에 와서 어떻게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풀 사이클을 다 보시는 게 자동으로 되는 식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P라는 거는 갑자기 세상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저런 이제 CRM 같은 컨셉, 잘 아시는 CRM의 컨셉에서 CRM이 아쉬웠던 게 이제 우리 CRM에 없는, 즉 연락처가 없는 고객들한테 대해서도 나름대로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틀고 싶다. 예. 그래서 이제 익명으로 되어 있는데 광고를 골라 틀 수 있는 DMP가 컨셉이 나오게 됐고 DMP로도 아쉬웠었던 게 이것저것 테스트하다 보니 그냥 광고 열심히 튼다고 최종적으로 물건 사는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물건을 사거나 가입을 하려면 광고만이 아니라 5만 가지 접점에서 다 개인화된 거로 최적화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 CRM에 있는 식별 정보와 DMP에 있는 비식별 정보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CDP라는 컨셉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면은 맨 왼쪽에는 예전에는 매장이 있으면은 손님이 오시면은 이제 똘똘한 매장 주인이 열심히 얘기하면서 파악을 하는 거였다가
이제 2000년대 CRM이 나오면서 간단한 데이터가 이제 활용이 되다가 2010년도 이후에 DMP가 등장하면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타겟팅해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다 합쳐진 게 이제 CDP의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CDP의 구성도는 크게 회사 CDP에 이제 현재 제공하는 솔루션 회사들이 한 지금은 되게 많아서 한 수백 개 정도가 되는데 회사마다 좀 컨셉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통 흩어진 데이터를 다 끌어와서 수집한 다음에 이거를 한 명의 고객 단위로 프로필을 해서 아이디 통합을 시켜버리고 한 명 프로필에 대한 싱글 커스터머 뷰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을 마음대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세그먼트를 나누고 그 세그먼트들의 마케팅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거가 이제 기본 컨셉이고요. 뭐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저희가 자료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CDP가 이제 초창기에 나 2016년도부터 열심히 이제 해와서 운도 많이 따라줬습니다만은 그렇게 리딩 회사로서 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화면이 약간 싱크가 안 맞아서 사례 몇 가지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고객에 대해서 고객의 수많은 데이터를 결합시켜서 이 고객을 정교하게 잘 알고 이 흐름 변화도 알 수 있게 된 상황에서는 크게 이제 타겟팅과 개인화, 그 다음에 특정과 인사이트 이 세 가지 관점으로들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뭐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저 매출 증대, 비용 절감,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증대하는 거는 다 똑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CDP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고 관련된 고객 사례가 어떤지 이거는 뭐 잠깐 나중에 또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은 좀 더 생생한 말씀을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뭐 산업별로 이제 어느 산업을 특히 가리지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결국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산업을 가릴 필요가 없다 보니까는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이제 그 글로벌에 대한 고객사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개 이제 좀 특징적인 핵심 부분인데요. 일단 스바루는 자동차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이 스바루가 처음에 이제 고민했었던 건 뭐였냐면은 단순히 광고 최적화만 해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거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커스터머 저니, 즉 신차를 내놨을 때 고객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제공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소비하면서 나중에 시승 신청을 하고 시승 신청한 다음에 얘가 진짜로 딜러샵에 왔는지까지 데이터로 트래킹해서 체크한 다음에 딜러샵에서 해당 딜러랑 어디까지 논의를 했느냐에 대한 전체 고객 여정의 데이터를 전부 끌어와서 통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보시면은 스바루의 시승 신청 화면인데요. 여러분들 시승 신청 예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물어보고 보통 끝납니다. 그게 아니라 스바루는 마치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서비스 UI를 화면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시승해 보고 싶은 스펙을 누르면은 그 차를 시승해 볼 수 있는 딜러샵의 위치가 오른쪽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뒷단의 데이터가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종의 서비스 밸류인 거고요. 이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행동하실 수밖에 없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분 진짜 타고 싶은 차의 조건을 고르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는 야 그래도 내가 이번에 쿠페를 한번 좀 타보고 싶어 해서 열심히 웹사이트에서 쿠페를 보더라도 정작 시승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나님, 와이프님이랑 같이 가야 된다 하면 쿠페는 다음에 SUV 봐야지, SUV 타봐야지 하고서는 여기서 SUV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머릿속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트래킹해서 데이터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때 핵심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서 무슨 선택지를 고객이 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다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는 왜 흔히들 뭐 그 페르소나를 만든다고 하면 약간 소설을 쓰기도 하고 설문조사 같은 걸 하기도 하는데 스바루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5만 가지 데이터가 전부 다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데이터로 페르소나를 직접 보고 계산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데이터 교환에 대한 부분인데 데이터를 만약에 스바루가 커버하고 있는 자기들만의 접점에서는 자기네 웹사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밖에 모릅니다. 근데 진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쪽에서 차를 본 애가
경쟁사의 다른 차이는 어떻게 비교하고 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면서 어떤 이제 행동을 했냐,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했냐면은 자동차 리뷰 웹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는 리뷰 웹진이라던가 아니면 중고 자동차 거래 사이트랑 제휴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이트에서는 스바루 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경쟁차들 다 많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실시간으로 저희 고객 데이터 플랫폼 CDP를 통해서 자동으로 들어와서 결합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제휴한 회사가 그 회사의 이제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과 다 정보 제공 동의 같은 것들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외부 채널에 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앞으로의 성공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통계적인 예측 모델 대비 3.4배 이상의 그 구매 그 예측 정확도를 높이면서 캠페인 한 번으로 한 300억 이상을 더 벌어들이는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즉, 세일즈맨한테 얘가 더 살 것 같고 얘는 잘 안 살 것 같으니까 살 것 같은 애들에 집중하세요라고 다 데이터를 뽑아서 알려주고 그렇게 했더니 예전보다 300억 원을 더 번 거죠. 잘 아시는 화장품 회사 시쉐이더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식으로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자동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자 보시면 위에 게 비포고 밑에 게 애프터입니다. 비포에서는 뭐를 했었냐면은 MAT, 흔히 마케팅 오토메이션 툴이라고 해요. 즉 마케팅 자동화 툴을 써가지고 나름의 개인화를 해봤습니다. 시쉐이더가. 근데 이 개인화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커머스에서 장바구니에 뭔가 넣어놨는데 일주일 동안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고객님 장바구니에 넣은 거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이것 좀 보세요 라고 하는 메일 같은 걸 던진 거죠. 근데 이 개인화는 사실은 그 공급자가 세팅한 룰을 가지고 돌아가는 개인화입니다. 예, 그냥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사람한테 그냥 자동으로 다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고객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룰 세팅을 한 거에 따라 이것저것 메시지가 날아가면서 스팸으로 느끼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애프터로 내려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공급자가 룰을 막 세팅한 게 아니라 일단 먼저 CDP를 통해서 고객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식의 개인화를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식으로 했더니 만족도가 높아지고 실제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와타시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난데 그 이런 웹사이트 자체를 보통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을 보면은 이커머스 아니면은 마이크로 사이트인 건데 그게 아니라 서비스로 바꿔버리고 여러분들의 피부나 미용과 화장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서비스 밸류 웹 서비스로 설정해 버린 다음에 검색 UI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매장에 와서 더 많은 매출과 크로스 셀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보니까는 최대한 매장에 오게끔 하는 다양한 서비스 요소들을 설치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참고로 제 사진도 올릴 수가 있었는데 모델의 사진이나 아니면 본인의 사진에 그 화장을 요소별로 다 직접 칠해보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기록이 됩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에 대한 완전 통합 그 인사이트 대시보드가 세팅이 돼서 누가 이제 매장에 오면 그 매장 점원은 이 고객님은 이미 어떤 식으로 우리랑 인게이지먼트 했는지가 다 대시보드에 떠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 응대를 해서 매장 매출이 높아졌던 거고, 실제 이제 저희가 그 만든 이런 화장품 회사들을 위한 템플릿 대시보드를 보시더라도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주로 어떤 카테고리 화장품은 주로 어떤 색조로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아까 같은 그런 서비스 요소에서 바로 뽑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미 어떤 식으로까지 가고 있냐면 이런 식의 행동 트래킹이 온라인 세상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즉 매장에서도 블루투스 비콘이라던가 또는 그 WCB라던가 이런 더 정교한 레졸루션의 센서 기반으로도 행동 파악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미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결국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그 자기들이 잘하는 산업에서의 데이터를 확보를 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다 저희 고객사들인데 뭐 카드사, 통신회사, 자동차회사 전부 다 서로 충돌나지 않는 이종 산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이들이 각자의 CDP에 통합된 데이터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심지어 여기에는 오이식스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치면 마켓컬리 같은 회사인데요.
식생활에 대한 데이터, 즉 어떤 식재료를 샀는지는 데이터까지 다 결합을 하고 교환하면서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걸 토대로 훨씬 더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마지막 장인데 결국에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은 핵심은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상상력을 하는 것을 빨리 실행해보냐가 핵심입니다. 이 실행을 뭔가 직접 만들거나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이미 그러면 경쟁자가 해버립니다. 따라서 요즘은 사스 시대이다 보니까 이미 잘 만들어진 서비스나 도구를 써서 결국 핵심은 아이디어를 낸 거를 이런 있는 도구를 잘 써서 빨리 실행을 하는 게 포인트이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가 중요한 거지 뭐 개인화의 알고리즘이나 로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또 세 번째는 이 데이터 얘기를 많이 이렇게 고객사들 나누다 보면은 지금 별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적절한 볼륨의 고객과 접점만 있으면 이런 식의 행동 로그는 순식간에 쌓입니다. 뭐 몇십억 레코드는 금방 쌓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라는 거는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활용하시면서 이것 좀 써보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바꿔야 되나? 이렇게 검증하셔야 된다는 거고 아까도 보신 것처럼 서비스 디자인이 핵심이다 보니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링과 이 서비스 디자인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 비즈니스 서비스 데이터 세 가지를 같이 고려하시면서 내부에서 획득 못하는 데이터들은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어느 회사가 갖고 있을까? 그럼 그 회사의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제휴를 할까?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최대한 문제의 소지, 즉 개인정보 제공 동의라든가 이런 동의 관리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고객들한테 불만 없이 되게 부드럽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적인 추후 개인화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른 국내 좋은 사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쭉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